안녕하십니까. 이포디에스 뉴스 배종인 기자입니다. 매월 이포디에스 뉴스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월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탑 기사입니다. 인베디드 개발, 사람이 없다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전자업계에 따르면 인베디드 개발자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을 포함해 경력자도 구할 수 없으며 직업 모집에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개발 전문 기업에 회사 개발자처럼 개발을 담당해달라는 외주 요청을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인베디드 개발자의 처우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밤샘 작업은 물론이고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된 근무에 비해 임금은 형편없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설계 인력이 부족해 개발자들이 반도체 대기업으로 몰리며 인베디드 인력은 씨가 말랐다는 전언입니다. 향후 개발자 부족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비롯한 미래 산업에서 개발자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 국가에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개발자 육성에만 매달리지 말고 개발자 처우 개선 및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투자로 개발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혜지의 인사이트입니다. 김 기자, 지난달에 ESG 경영을 주제로 알리백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에도 관련 주제로 기사가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인 아리백 현안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에 대해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아리백을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문제점을 짚고 글로벌 아리백의 대안으로 나온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한국형 아리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전체 사업장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골자로 하는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아리백에 가입한 우리나라 기업은 24개가 됐습니다. 한편 아리백은 기업의 자발적인 협약이며 가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최근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자사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고 있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고 지난번 언급했었는데요. 이는 점차 중소기업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 수출 주도형 국가로 공급망 이슈로서 타격을 받을 위험이 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아리백을 실천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용이 부담이라고 꼽은 기업들도 전체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된 전력만을 이용하거나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REC를 구매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해당 3가지 조달 방식이 모두 유럽의 1.5에서 2배 수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네,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도 알리백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기자, 정부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아직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나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 상황으로 아리백을 현실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많은 기업들을 독려하고자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 한국형 아리백을 선보여 본격 참여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K-팝부터 K-반도체 등 한국과 관련된 의미를 명사화할 때 K를 붙이는 것처럼 이 또한 K를 붙여 K-아리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한국형 아리백이란 여러 기업들의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공단의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아리백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국형 알리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글로벌 알리백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네, 글로벌 아리백은 참여 대상이 연간 100기가와트 이상 전력 소비 기업 또는 포춘지 선정 1000대 기업 등 영향력 있는 기업에 국한되지만 한국형 아리백은 산업용, 일반용 전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 연간 전력 소비량,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리백은 연간 사용 전력 100%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을 해야 하지만 K-아리백은 별도의 선언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국형 아리백은 2050년까지 100% 이행 목표 설정은 동일하게 권고하나 중간 목표는 자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 아리백에 가입한 업체는 국민은행, 농협,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등 SK그룹, 하나솔루션, 아모레퍼시픽 등을 비롯한 105개 기업이 있습니다. K-아리백에 참여하려면 우선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및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소비자가 아리백 기업을 등록한 후 각 방법들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저께 26일자로 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는데요.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책임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렇듯 제조 대기업 중심으로 가시화됐던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의 탄소 중립이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이행수단 정책 마련을 위해 폭넓은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탄소 중립 이슈는 앞으로도 전 세계가 함께 논의해야 되는 과제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가 현실적인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기자, 설명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목할 만한 기사를 살펴보는 포커스입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커넥티드카 IoT 생태계 IP 라이선싱 플랫폼 급부상이라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표준 필수 특허란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면 제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가 불가능한 표준 필수 기술과 관련된 기술을 특허 출원에 등록 결정된 것으로 ISO, IEC, ITU 등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표준 특허입니다. 회피 설계가 불가능해 해당 특허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한 것이 핵심인데요. 표준 필수 특허는 상당히 많은 특허 보유권자들이 있기에 개별적으로 접촉해 비용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IP 라이선싱 플랫폼을 통해 SEP 이용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월 4일 게재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 부품 경쟁력 2027년 100%라는 기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산업 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 330만 대 및 세계 시장 점유율 12%, 2022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자동차 업계 투자 95조 원 플러스 알파,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 인력 3만 명 양성을 설정했습니다. 이 중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현재 선진국 대비 84% 수준인 자율주행 핵심 부품 경쟁력을 2027년 100% 수준으로 제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3일 김혜지의 인사이트 미래 모빌리티 시민 중심 개발 필이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물류 산업전이 개최됐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개막일에 진행된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서울연구원, 현대자동차, 소카, 포티투닷 등의 발표 및 정책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발표자들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핵심 가치는 대중교통 시스템과 민간의 서비스가 결합해 전체 이동 경험을 개선해 주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신산업 생태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성희창의 그랑프리입니다. 네, 10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동안 2022 E4DS 오토모티브 테크 콘서트를 진행하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국토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자율주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오토모티브 테크 콘서트에서는 정밀 도로지도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 자율주행의 기본 인프라 중 하나인 정밀 도로지도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테크 콘서트는 10월 4일 모라이를 시작으로 애트리,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차례를 이었고 오늘 오전에 모빌테크가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각 기업의 정밀지도 기술과 활용에 대해 공유하고 표준화 이슈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월 4일 테크 콘서트 첫날에는 모라이의 박현진 그룹장이 정밀도로지도 활용 및 서울시 자율차 시뮬레이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모라이는 2018년에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시험 및 검증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시험 방식인데요. 시뮬레이션 시스템 자체가 시험을 수행하게 되고 자동화 또는 시나리오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장치를 준비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파이프라인을 소개했는데요. 네, 박현진 그룹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D 시뮬레이션 환경을 정밀 도로지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축을 했을 시 사용한 프로세스 개념도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고요. 정밀 도로지도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 소스로 사용을 해서 해당 데이터로부터 3D 모델 메쉬와 다양한 시설물들의 위치 정보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두 기본적으로 정밀 도로지도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맵 크리에이션 툴셋이라고 사실 저희가 고유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러한 툴셋으로 가져온 후에 하나의 3D 씬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씬은 기본적으로 정밀 도로지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반을 마련하지만 추가적으로는 필요시에 따라 디지털 지형도 위성 또는 항공 영상 그리고 실제 건물들의 3D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작업하여 디지털 트윈 환경이 완성이 되고 이를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로 임포트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이후 영상에서 보여드릴 환경이 구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정밀도로 지도 데이터로부터 최종 3D 주행 환경까지 만든 예시입니다. 이 보이시는 사거리는 제2판교밸리 진입하는 사거리인데요. 굉장히 특수한 사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삼거리 수준의 사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지도 데이터와 동일한 좌표값을 사용해서 사실상 같은 형상이 지도 데이터,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구축한 형상, 그리고 운영적인 화면까지 유사한 지오메트리를 지니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14일에는 애트리의 유재준 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표준화 동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유 책임연구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지도 스펙은 ISO에서 만들어낸 스펙을 기반으로 명세가 정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밀도로지도의 도로 외에도 시설물에 대한 속성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재준 책임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아래 그림에서 예제로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는지에 해당 부분은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전 그 도로에 대한 지도가
그냥 도로를 하나의 선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차선별로 그리고 차선의 폭은 어느 정도인지까지라는 정도까지 구체화시켜서 그런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정밀도로지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 게 주행 공간에 대한 표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차선을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동을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네,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박진근 아이나비 시스템즈 이사가 지정구역 기반 포인트-투-포인트 이동을 위한 하이브리드 지도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본 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 과제 중 하나로 주관사 소네트 등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지정구역 기반 포인트-투-포인트 이동 레벨 4 승합차급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도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이브리드 지도는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자율주행 경로를 자율차가 추정할 수 있는 궤적, 트래젝토리, 정보로 구축한 것을 의미하고 자율차는 정밀지도 대신 궤적 정보를 통해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발표가 끝난 뒤에 저회전 혹은 우회전을 하기 전에 그 최적의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한 지점을 생성할 때 그 트래젝토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청자 질문에 답을 남겼는데요. 네, 박진근 이사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사실 이제 트래젝토리 엔진 개발할 때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도 이제 답을 찾은 게 일단 로직으로는 모든 도로 상황을 좀 분석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이 그리고 실제 저희 이제 테스터들이 그 주행하는 그 궤적을 보면서 도로에 대한 패턴과 차선 변경에 대한 패턴을 지금 매칭해서 고도화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좀 완성도 있게 좀 개발이 완료되면 그 자율차가 주행할 때 실제 사람이 이제 차선 변경을 하고 하는 부분 쪽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발표 때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 네네. 것 같은데요. 네. 그 차선 변경하는 그 패턴을 분석한다는 게 네네.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예를 들어서 전방에 뭐 한 200m 앞에 좌회전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길게 직선 구간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차선을 변경을 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트래젝토리 엔진을 좀 만들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림에도 중간중간 나오지만 우회전 좌회전과 같이 좀 짧게 회전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가져가야 가장 편안하게 이제 차선을 변경을 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도로 조건에 맞게 다양한 패턴들을 연구를 할 거고 그 패턴에 맞는 도로에 맞게 이제 트래젝토리를 좀 생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마무리된 마지막 테크 콘서트에는 유형곤 모빌테크 본부장이 실감형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3D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빌테크는 카메라, 라이다 데이터와 AI를 이용해 공간 변화 지점에 자동 탐지 및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지도 데이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라이다 스캔 및 이미지 결과물을 활용한 얼리얼 기반의 실감형 3차원 모델링을 제공해 좀 더 정확하고 실제 환경과 동일한 공간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빌테크의 발표를 끝으로 2022 E4DS 오토모티브 테크 콘서트가 마무리됐는데요. 모빌테크 발표와 관련된 기사는 다음 주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2 E4DS 오토모티브 테크 콘서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10월의 인물입니다. 10월의 인물은 데프니 TN 마우저 부사장과 서현원 한드림넷 대표이사입니다. 마우저는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업체로서 전 세계 1200개 이상의 제조업체의 최신 반도체 및 전자부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전자전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마우저의 고객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고객의 소리를 청취했다는 후문입니다. 마우저는 2022년에도 36개의 새로운 제조사를 추가해 전체적인 범위를 확장하고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데프니티엔 마우저 부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As you know, Mouser has carried on more than 1,200 different suppliers, manufacturers, brands. So it's really a lot of products in Mouser's website. But for us, it's really important to show not only the product itself, as we are the MPI distributors, we always bring in the newest product to the market. But in this show, we actually would like to share with the visitors the service and tool what Mouser can offer. So we understand how the buyers and engineers very difficult to find the products they are looking for, because from the electronics they may use hundreds or thousands of products. So Mouser provide a BOM tool we call Forte tool for them to input their BOM list and can convert to the list, and with the price and the stock availability for them to just one click so they can get the answer. 디지털 대전환 시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개념이 확산되며 스마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은 피할 수 없는 요소로 따라오게 됐습니다. 확실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드림넷은 다양한 산업별 스마트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드림넷은 세계 최초 스위치 기반으로 유해 트래픽 탐지, 차단 기술을 상용화한 기업으로 네트워크 보안 스위치, 서브게이트 등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현원 한드림넷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행인 기반의 엔진이 있거든요. 여기서 정상적인 트래픽만 통과시키고 나머지의 트래픽들은 드롭시키는, 또 그거를 드롭시키고 레포트 해주고 사용자에게, 관리자에게 레포트 해주고 관리할 수 있는 보안 스위치입니다. 패턴이라는 건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트래픽이나 뭐 서비스의 뭐 속도 저하 이런 거는 큰 위협은 없습니다. 네트워크 위협들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많아질수록 망이 위협이 되거든요. 속도 저하가 떨어지고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전에 또 위협적 요소들을 걸러낼 수가 있죠. 관리자는 공격적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네, 마우저와 한드림넷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신혁의 혁신 포커스입니다. 최근 진행됐던 2022 한국전자전과 반도체 대전을 저희 뉴스팀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공 기자, 관련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제53회 한국전자전이 지난 4일 코엑스에서 개최했습니다. 450개사 120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는데요. 가전, 스마트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 등 전자부품과 XR, 3D, 웨어러블, 블록체인 보안기기 등 다양한 전자산업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ADI의 가스 탐지기 센서를 선보인 에로우 일렉트로닉스, 아날로그 및 혼합 신호 솔루션을 소개한 길라닉스 등 각종 솔루션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홀로그램 관련 기술 기업들을 한데 모아 솔루션들을 선보였는데요. 여기에 참가한 미래기술연구소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홀로그램 콘텐츠를 기획하고 홀로그램 마스터를 제작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미래기술연구소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시에 출품한 거는 섬유 원단에다가 전시할 수 있는 섬유용 스탬핑 포일을 개발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스탬핑 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1위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보다 저희가 세탁성이 한 30배 더 많은 걸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원단까지 전사를 하고 이 원단 갖고 티셔츠라든지 셔츠, 아우터, 라이더 복같이 이런 것도 다 생산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홀로그램 기술이 향후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YAP는
홀로그램을 자판기에 적용해 무인 카페 시장 공략에 나섰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무인 카페 장비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이런 무인 카페인데 여기에 이제 커피만 마시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홀로그램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가 나오는 시간은 한 20초 됩니다. 20초 동안 간단하게 홀로그램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QR을 찍으면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회사의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여기 전광판에다가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커피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이제 아이스 커피인데요. 이제 먼저 얼음이 나옵니다. 얼음이 나오고 나서 이제 약간의 로봇 기능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이동해서요. 네, 여기 이쪽에서 커피 원액이 나오게 되죠. 그럼 벌써 일반적인 커피는 원두를 이제 로스팅하고 이렇게 가는 시간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바로 액상이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네, 보시다시피 홀로그램을 활용해 자판기에서의 광고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되는데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이처럼 유망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R&D 기술 성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1991년도 설립된 전문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신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그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전시회에도 저희가 개발한 다양한 신기술들과 함께 협력 기업의 제품들을 다수 준비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 전주기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성장 플랫폼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권 기자, 다음으로 반도체 대전도 취재를 다녀왔는데 그곳은 어땠나요? 네, 235개 기업 800부스 규모로 열린 반도체 대전은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비, 센서 등 다양한 반도체 전후방 업체들이 총 집합했습니다. 텍트로닉스의 계측 솔루션, 로움의 저전력 소형화 나노 시리즈, 세미5의 디자인 플랫폼 등 다양한 솔루션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전시회 현장에서 텍트로닉스는 와이드 밴드갭 소자를 타겟하는 계측 솔루션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좀 유니크한 그 솔루션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사실은 오늘 반도체 대전이기 때문에 SiC나 겐이 요즘에 좀 화두가 돼요. 그래서 겐이나 SiC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타이밍 그리고 전압 전류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여기 지금 솔루션 소개를 해놓은 거는 DPT, 와이드밴드 갭의 DPT인데 더블 퍼스 테스트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찍고 있는 게 THDP0200이라는 저희의 하이 볼테이지 디퍼런셜 프로브인데요. 이런 일반적인 고전압 프로브 대비 컴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좋아서 실제 뭐 몇십 볼트 이상 또는 몇백 볼트 이상 또는 몇 킬로볼트 단위로 측정을 하더라도 고전압에 해당하는 컴모드의 볼테이지의 리젝션은 확실하게 해주고요. 상당히 크게 이제 그 리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 그 상단에 뜨고 있는 디퍼런셜 프로브에 대한 뭐 몇 볼트 내를 아주 정확하게 찝어내기 때문에 실제 이런 밀레파르토 C에 대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미5는 디자인 플랫폼을 통해 커스텀 반도체 리더십을 피력했습니다. 세미5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좀 더 효율적인 설계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한 1,700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 기술이라던가 생태계라던가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을 완료한 상태고, 최근에는 저희가 한국을 헤드쿼터로 해서 미국 그리고 인도, 베트남에까지 글로벌 디자인 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총 한 400명 정도의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성 파운드리 그 생태계 내에서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좀 독보적인 업체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반도체 대전 키노트 스피치에서는 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메모리 기술의 미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실 한 2010년대까지는 그 모바일 인터넷에 기반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컨섬션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 들어와서 클라우드가 현재 어떤 데이터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클라우드 증가는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동시에 거기에 더해서 어떤 AI랄지 AV, VR, 아니면 오토노머스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훨씬 더 가파르게 데이터의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이렇게 어떤 일렉트리컬이 아닌 자율주행으로 진화가 된다 그러면 대략 예상한 쪽에 자동차가 한 대에 40TB 정도의 데이터를 아마 쏟아낼 것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 이외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이랄지 아니면 정부 정책이랄지 아니면 기타 광고랄지 등등으로 많은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것이 현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30년도에는 한 10조 정도, 연 10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이외에 각 곳곳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경제 성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모든 나라가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들어가서 TSV를 뚫어서 굉장히 큰 용량이 지금 이게 한 8층까지 쌓고 앞으로 16층까지 쌓을 건데 HBM은 바로 인터포즈 위에다가 CPU랑 같이 결합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AI 엑셀러레이터 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랜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떤 용도에 따라서 그 TLC 베이스로 계산한 것들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값싼 TLC 쪽으로 하는 이제 용량이나 아니면 이제 퍼포먼스를 나눠서 이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새로운 메모리 쪽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CXA라고 해서 새로운 아키텍처 베이스에서 우리가 각각 밴드위스랄지 컴퓨시지 아니면 퍼시스턴시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칩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더해서 메모리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모리 자체만 할 수 네, 급증하는 데이터 양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성장의 근간에는 언제나 반도체가 있어 왔습니다. 향후 미래 반도체는 3D 적층 D램, 신소재 개발 등을 통해 지속해서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상 건신혁의 혁신 포커스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술 인터뷰 시간입니다. 먼저 이강윤 스카이칩스 대표이사입니다. 이강윤 대표는 5G 무선 통신 칩과 AI 솔루션을 주제로 최근 본지와 인터뷰했습니다. 밀리미터파 5G 통신에서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 및 위치가 동적으로 변화하며 수신기에 도달하는 신호를 키우기 위해서 MIMO 기반의 빔포밍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강윤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G 통신 기술 중에서도 특히 30GHz 대역의 캐리어 주파수를 사용하는 밀리미터 웨이브 통신 방식에서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패스로스를 보상하기 위해서 마이모 기반의 빔포밍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기술이 이제 적용될 수 있으며 5G 통신의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지원하기 위한 RF 프론트엔드의 어댑티브 매칭에도 AI 기술이 적용 가능합니다. 최근 본지는 유영권 모빌테크 본부장과 만나 라이다를 이용한 자동 점군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빌테크는 라이다 좌표를 이용한 자동 점군 지도 업데이트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빌테크 MMS 장비인 XL 레플리카 내에는 자체 개발한 매핑 및 딥러닝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매핑 과정에서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노이즈 제거와 도로 및 표지판 자동 추출 등의 후 가공 작업을 통해 후처리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모빌테크의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E4DS 웨비나 2022 E4DS 오토모티브 테크 콘서트 실가명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3D 공간 정보 갱신 및 활용 기술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10월의 웨비나입니다. 10월 11일에는 LO 일렉트로닉스에서 배터리 전원 및 휴대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파워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컴퓨터와 데이터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물로부터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주위 환경을 제어하는 포터블 및 배터리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터블의 핵심 기술은 배터리 파워의 한정된 전원으로 단말에 최대한 오래 견딜 수 있는 저전력 설계 및 전원 공급 기술입니다. 발표자인 ADI의 팀 와킨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The question everybody needs to know is how long will the battery last?
when I'm dealing with any kind of power supply applications, I always find it best to think in terms of power. You know, output power, input power. It makes it easier to visualize what's actually going on. Step one would be to calculate the power needed by the load. We'll call that the output power. Step two would be to calculate the input power to the converter, and this is where those efficiency tables are going to come in handy. Step three would be to then calculate the input current needed based on your battery cell voltage. And step four would be to divide the battery capacity by that input current. 10월 13일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VI 파워 하이사이드 드라이버 M09 소개와 하이사이드 드라이버 선택 가이드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M09 하이사이드 드라이버 시리즈는 M07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에 비해 보다 작아진 패키지 사이즈와 향상된 전류 감지 정확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웨비나를 진행한 김현수 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다음은 M09 SPI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제어는 24비트 SPI로 컨트롤하며 4채널에서 총 6채널의 출력을 지원합니다. 내부에 0.1%의 레졸루션을 가진 PWM 엔진이 내장되어 있어 페이지 시프트, PWM 듀티 등 제어가 레지스터 설정만으로 가능하며 커런트 센싱을 디지털로 하여 기본 애큐러시 향상이 되었습니다. 센싱 저항 또한 불필요하기 때문에 저항의 오차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PWM 엔진에서 프라이어티 매니지먼트로 명명되는 기능을 지원하며 이는 IC 자체적으로 PWM 엔진의 풀링, 라이징 엣지에서 모니터링한 아웃풋을 체크하여 순차적으로 실시간 출력단 모니터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더불어 두 개의 다이렉트 인풋 핀을 OTP 설정을 통해 림프온 모드에서 직구동 제어 또한 가능합니다. 10월 18일에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에서 5G 무선 통신 칩과 AI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와 상대적인 위치가 바뀔 때 채널 환경이 바뀌게 되고 이를 트래킹하기 위한 적응형, 지능형, 빔포밍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며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인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러면 AI 기반의 빔포밍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송신부하고 수신부 사이에 이 안테나가 있죠. 안테나들이 있으면은 이 안테나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빔을 조향하는 그런 기술이 되는데 여기에 새로 유저 이퀴먼트가 이동을 했다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빔을 조향하는 게 가장 최적인지 이걸 학습을 통해서 미리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학습을 하면은 이 어댑티브 빔포밍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 되겠습니다. 10월 20일에는 딜라닉스에서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한 차량을 위한 GMSL 서데스 기술, ADI GMSL 서데스 특징 및 제품 소개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미래 자동차는 출퇴근 시간에는 원격 워크스테이션, 장거리 여행에는 엔터테인먼트로 활용되며 다양한 데이터가 빠르게 전송 및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GMSL 기술은 기가비트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제어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한 자동차 설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진행한 딜라닉스 정은호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서데스는 시리얼라이저와 디시리얼라이저를 의미하는 단어로 서데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GB888, YUV, 로 데이터 등 많은 수의 패러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와이어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많은 수의 와이어로 인해 가격적으로, 무게, 부피적으로 단점이 있으며 EMI 측면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를 서데스를 사용하여 전송하면 패러럴 데이터를 시리얼라이징하여 전송하므로 여러 개의 와이어를 단선 또는 두 개의 선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10월 25일에는 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저항기의 고장 대책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기기의 전자화에 따라
저항기는 전자기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품 중 하나가 됐습니다. 특히 신뢰성이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고전력, 서지 보호, 내황화 등 특성이 있는 특수 저항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칩 저항기의 대표적인 고장 요인과 대책 방법에 대해 박철 전임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럼 서지에 강해지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제품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세 가지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체 소자를 크게 함으로써 전극 간 거리를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저항체 소자를 길게 함으로써 도통 경로를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전극 간 거리를 확대하거나 도통 경로를 연장하게 되면 칩에 가해지는 전위 강화가 완만해짐에 따라 서지 보호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지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항체 소자를 서지에 강한 재료로 변경함으로써 서지 보호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용 후막 칩 저항기의 도전 물질은 도체 성분과 절연체 성분의 분산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밀집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중에서 도체 성분이 부족한 부분에 부하가 집중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부하가 집중되면 소자 파괴에 이르게 되지만 도전 물질의 분산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면 부하가 분산되어 서지 보호 특성이 향상됩니다. 네, E4DS 이 웨비나는 다시 보기가 제공되니 본 웨비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E4DS 이 웨비나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과거 다양한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으니 한번 관심 있는 주제가 있는지 검색을 부탁드립니다. 10월의 주요 기사입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순매출 57억 7,800만 유로, 하나로 약 8조 1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17억 유로, 하나로 약 2조 3천억 원으로 매출 총이익률 51.8%를 달성하며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에퀴닉스 코리아가 글로벌 상호 연결 지수 최신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상호 연결이란 통신사 중립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 내부에 분산된 IT 교환 지점에서 다양한 상대방 및 공급자와 IT 트래픽을 직접 프라이빗하게 교환하는 것으로 에퀴닉스는 서울 내 상호 연결 대역폭이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47%로 2025년 189 테라bps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키사이트 코리아가 실질적인 업무 사이클 지원을 위해 계측기와 같은 하드웨어를 포함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투자하며 고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의 16%를 R&D 투자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문대학교와 E4DS가 공동 주관으로 10월 1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반도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의 기술을 조망했습니다. 2025년 300mm 반도체 웨이퍼 생산량이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강력한 성장세로 신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모비우스 플랫폼을 이용해 IoT 기술의 최강자를 겨루는 제6회 모비우스 국제개발자 대회가 2개월간의 치열한 경쟁에 막을 올렸습니다. 신제품 및 IT 소식입니다. 마우저는 국내 영업 실적이 2020년에 전년 대비 20.45%, 21년에는 45.60%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 같은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져 전년 대비 21.54%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이 13세대 인텔 코어 데스크톱 프로세서를 선보였습니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이탈리아의 통합 SiC 기판 제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인피니언이 헝가리 체글레드에 건설한 새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ADI의 위상 배열 플랫폼 제품군에
키사이트의 위상 배열 테스트 솔루션을 이용해 테스트 및 교정할 수 있는 토털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다소 시스템이 설계부터 제조, 서비스, 마케팅까지 한 번에 웹에서 진행 가능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2023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11월의 웨비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TI 테크데이, 전기차 충전소 및 산업용 디스플레이 설계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11월 22일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STM32 MCU 기반의 AI 솔루션스, STM32 큐브.ai 그리고 나노 엣지 AI 스튜디오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10월 24일에는 인피니언에서 미래차에 적용되는 다양한 그래픽 애플리케이션 인피니언 트라비오 T2G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E4DS 뉴스는 12월 9일 한국 컨퍼런스 센터 대강당에서 2022 E4DS 아날로그 데이를 진행합니다. EMI 차폐, 회피, EMC 관련 표준, 인증 동향, 오토모티브 관련 노이즈 저감을 위한 EMI 저감 대책을 주제로 현업 엔지니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10월의 E4DS 뉴스 월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11월에는 더욱 알찬 준비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11월 월간 브리핑은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